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핫한 풍문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아주 반가운 새로운 얼굴이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레이디 이재인 씨.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레제. 나 가장 너? 제인. 네.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즉흥적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은 좀 보셨었어요? 아, 그럼요. 평소에 제가 집에서 늘 즐겨보던 프로그램이고 보면서 저 자리 내가 가면 참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꿈이 이루어졌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풍문으로 들었쇼. 논란에 빠진 빅뱅 승리 클럽 사건. 직원들의 충격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공개. 그리고 폭행 사건의 논란까지. 그는 정말 몰랐을까? 승리 클럽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밝힙니다.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최민수. 보복 운전 논란의 진상을 알아봅니다. 배우 이메리 카타르 응원 논란. 그녀가 태극기 대신 카타르 국기를 든 이유는? 냉면으로 대박난 탈북 개그맨 전철우. 소머리 국밥으로 일어선 배현정. 이름값으로 성공한 스타들, 과연 그 비결은? 이름값에 울고 웃는 스타들, 풍문으로 들어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스타의 이름에는 남다른 무게감, 책임감, 이미지가 들어있는데요. 이번에 빅뱅의 멤버 승리 씨의 이름입니다. 클럽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거론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벌써 한 달에 걸쳐서 이 사건이 계속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건의 본질을 보려면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A씨가 지난 11월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명 클럽에서 이사 그리고 보원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오히려 자신을 검거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게 발단이었습니다. CCTV 폭행 영상을 보니까 폭행 정도가 정말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저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폭행을 하는 건지, 그리고 승리 씨 이름이 거론이 됐는데 승리 씨는 대체 이 영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 클럽이 스타의 이름값으로 유명세를 탄 것이죠. 빅뱅의 승리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럽인데, 그러니까 승리 씨가 실질적인 대표냐 아니냐 이게 네.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그 얼마 전에 그 해당 클럽의 법인 등기부가 이제 공개가 됐죠. 네. 그래서 화제가 좀 된 게 그 문서를 보면은 대표 이사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요. 승리는 어디 있어요? 맨 밑에 있나? 거기 위에서 세 번째에 있네요. 사내 이사 이승현. 아, 저기 있네. 네. 이승현이 이제 승리의 본명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감사 2명 있었는데 이라는 사람이랑 씨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승리 씨의 어머니가 되고 대표 이사는 이제 호텔의 이사로 알려졌는데 이 호텔과 그 클럽이 이제 같은 건물에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주요 경영진들을 보면 승리 씨의 뭐 지인이라든지 아주 절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이 표 같은 경우가 승리의 아주 최고 절친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 씨가 이 법인 등기부로 봐서는 꽤 깊숙이 관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은 있는 것이죠. 네. 91년생으로 그러면 승리 씨뿐만 아니라 승리 씨 어머니도 이 B클럽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좀 놀랐는데 B클럽의 업무 및 회계 등에 대한 정확성을 평가하고 또 조사하는 역할이 감사잖아요. 근데 이 감사라는 직책에 승리 씨의 어머니인 강 씨 이름이 등재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논란 이후에 승리 씨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어머니인 강 씨도 함께 이날 감사직에서 물러났다라고 알려지며 한 차례 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서상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승리 씨가 사내 이사직인데 대표는 아니다 이거죠. 네, 뭐 일단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운영에는 관여를 했을 거라고 보는 시선이 많죠. 특히 승리 씨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뭐 이름만 알려주는, 뭐 이름만 빌려주는 얼굴 마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에 참여를 했다라고 굉장히 본인 스스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밝혀왔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라는 식의 해명이 오히려 좀 대중의 화를 돋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이사라는 이름을 막 쓰다 보니까 그냥 뭐
그냥 좀 높은 직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법인에 법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꼭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근데 뭐 또 일부의 의견에서는 클럽에서는 이사라는 타이틀이 영업이사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사는 이 이사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인 등기상 이사가 아니라 그건 그냥 직함으로 이사 주는 거고 이 사내 이사, 이 법인 등기상 있는 거는 이건 그런 이사들이랑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호텔이 갖고 있는 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쪽, 그 이사 쪽에 뭐 호텔이 갖고 있는 게 몇 프로가 있고, 뭐 승리 씨가 몇 프로가 있고, 그 이 대표가 또 몇 프로가 있고, 뭐 이런 게 나뉘어져 있겠죠, 구조상. 뭐 대부분 그렇게들 해요. 네, 그 업계가. 실제로 승리 씨 명성 덕분에 이 클럽 운영 시에도 이득을 본 부분이 있겠죠? 네, 예전에 그 풍문쇼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그 해미넴이라는 별칭으로 국내 최초로 그 1억 원짜리 술 세트를 먹었던 그 분이 먹었던 그곳이 바로 승리 씨의 클럽입니다. 실제로 일반인들이 들어가면 승리 씨를 볼 기회가 그만큼 많았대요. 그것은 그만큼 승리 씨가 이 클럽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고 역할이 컸다는 건 책임이 컸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봐서는 매출에서 승리를 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조금 뭐 재점화가 된 게 승리 씨가 이 사건 당일에 클럽에 있었다라는 목격담이 막 올라오면서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인가요? 네, 폭행 사건이 있었던 당일 승리 씨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요. 소녀시대 소연 씨가 당일 그 클럽에서 디제잉 쇼를 열었는데 그때 승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던 거죠. 이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일단 승리가 현장에 있었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렇다면 그날 발생했던 폭행 사건 역시 승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사실 승리 씨는 매일 클럽에 대한 모든 거를 보고받는다고 방송에서도 말한 적이 있어요. 정말 폭행 사건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절대 아니죠. 클럽을 설계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이 대표라는 사람이 승리와 가장 절친한 친구 사이예요. 실제로 이 클럽 일을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승리가 사과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손님과 직원 간의 쌍방 폭행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사업장 성격상 다툼 및 시비가 자주 일어나니 원만히 해결되길 바랬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은 싸움이 났다라는 것을 적어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과연 승리가 이 사건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 운영진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단톡방도 여러 개가 있대요. 근데 당일에 승리 씨가 몰랐어도 다음 날에는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승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물론 그 MD의 주장이지만 수익을 쉐어해가고 있고 상당 부분 가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진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되물었고요. 자, 여러 가지 의혹이 난무하는데요. 저희가 풍문 단독으로 이 B클럽에서 일했던 전직 MD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영상을 함께 보시죠. 각종 사건, 사고, 특히 뭐 폭행이라든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업장 실무진이 만약에 심각하게 인지를 했고 그리고 승리라는 사람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파장이 커지겠다고 판단을 했다면 보고를 했겠지만서도 그러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단지 이게 크게 이슈가 됐을 때는 당연히 승리한테 보고하거나 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나는 클럽 운영자가 실제로는 운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런 일들이 자행되는 줄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은 근무 태만인 거고 이런 걸 알고도 묵인을 했다면 그것도 범죄고요. 이게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고 해서 논란이 더 거세졌는데요. 폭행 당시 사건의 진실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었죠. 근데 저렇게 저게 자연스러웠다는 거는 저게 종종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저렇게까지 때려야 하는 일이 뭐죠? 옆에서 잡고 저걸 때리니까 저 정도로 저 피해자는 얼마나 얼마나 무서웠을까. 데미지가 되게 크다고.
네, 그 클럽 입구에서 A씨가 보안 요원에게 맞는 영상이 바로 공개가 됐잖아요. 저 A씨가 누군지 그 얼굴은 정확하진 않지만 보안 요원이 얼마만큼 가격을 하고 심하게 바깥에 나와서 때렸는지는 사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신경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보안 요원들이 잡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나를 때렸다. 사람들이 쳐다봐 수치스러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해당 보안 요원들 혹은 클럽 쪽의 의견은 뭔가요? 일단 클럽 측하고 A씨 측의 주장이 완전하게 달라요. 일단 클럽 측은 다른 여성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A씨가. 그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가 저항을 하다 보니까 폭행을 한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오히려 A씨는 성추행을 당할 뻔한 여성을 구해주려다가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네. 거네요. 클럽과 이 A씨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A씨는 성추행 당하려는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이 폭행을 당했다는 거고, 클럽에서는 아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이 여성을 성추행하는 걸 제지하려다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른바 성추행 위기에 놓였었던 여성 B씨라는 사람이 당사자. 당사자가 이제 자신의 입장을 전격 공개를 했는데, 예. 그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 A씨라는 사람이 뭐 위기에 처한 자신을 구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을 계속 좀 쫓아와서 신체 접촉을 좀 일삼았다. 그래서 클럽 측의 입장과 조금은 비슷한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요원이 이걸 제지하다가 폭행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이 조금은 이제 다른 양상을 띠게 됐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처 방법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보안 요원과의 문제도 분명히 크긴 큰데, 그 다음에 출동한 경찰과의 문제가, 거기에도 경찰의 어떤 과잉 진압 아니면 뭐 폭행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경찰이 좀 A씨를 다소 과격하게 좀 체포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되면서 이제 과잉 대응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당시 A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일단 보안 요원에게 폭행을 당해서 갈비뼈를 다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상황에서 손을 뒤로 수갑으로 묶었다, 자기 손을. 그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굉장히 갈비뼈가 아팠다. 그러면서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 사태에 대한 경찰 측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순찰차에 태우기 위해 이제 정당한 방법으로 제압하는 과정이었다. 결코 과잉이 아니고 정당한 절차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출동 당시 A씨가 클럽 현관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을 해서 결국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A씨 같은 경우는 경찰과 또 정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는데 28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대 CCTV 영상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폭행을 재차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 5명의 경찰이 CCTV를 둘러싸 시야를 가린 뒤에 발로 밟고 무릎으로 얼굴을 바닥에 찍었다라면서요. 이 과정에서 내 입과 코에서 출혈이 발생했고 어머니가 놀라서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하니까 경찰이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에 지구대 밖으로 내쫓았고 그리고 문을 잠궈버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CCTV 보면 그 경찰서 안에서, 그러니까 지구대죠. 지구대 안에서 경찰들이 사실 여러 명이고 이 뭐 피해자 혹은 뭐 혐의자가 될 텐데, 이 피해자가 한 명인데 그 여러 명의 경찰이 굉장히 강한 물리력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좀 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쫓겨나가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순찰차 안에서도 좀 과격하게 이 사람을 좀 힘으로 제압을 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서 상당히 좀 경찰의 해명이 조금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경찰이 그리고 폭행을 한다는 거 사실 좀 보고도 좀 믿기가 힘든 장면이라서 왜 그래야만 했을까 그런 근데 이제 의문이 좀 들어요. 사건 당일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A씨가 경찰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점이 허위 사실로 해당된다며 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라고 합니다. 강남에서 어떤 술집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강남에서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키로는 어느 정도는 다 그 공무원들과 꼭 경찰이 아니더라도 유착이 돼 있지 않을까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숙대 때문에 더 그렇게 감춰질 수도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순히 승리 때문에 그렇게 조용히 덮고 가려고 했다는 좀 억측인 것 같고요. 예, 그거 힘들 것 같고 뭐 만약에 뭐 그 경찰이 고의적으로 편의를 봐준 거라면은 승리 때문에 그랬을 리는 없고요. 뭐 다른 유착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 B클럽과 관련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면서요? 네. 클럽 관계자들은요, 단톡방을 통해서 클럽 내에 있었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한 언론사에 의해서 공개가 되는데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메시지 방의 내용을 재구성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네. 일단 2명의 대화입니다. 룸에서 물개 찾는다. 오케이, 찾고 있음. 쪼고 있어. 빨리 물개 찾게 도와줘. 이제 물개 필요 없음. 그냥 정신없는 애 구함. 기억, 비읍, 이응, 골뱅이 구해볼게. 홈런 치게 도와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슬리피 정도 빼고는 잘 못 알아듣는. 아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물개 이거 아니에요? 물개? 엉 이거? 그 물개가 이게 뭐예요? 물개가? 보통 BRP도 게스트지만 BRP를 제외하고 스탠딩으로 오는 손님들을 보통 게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물이 좋은 게스트, 그러니까 외모가 뛰어난 게스트를 이제 물개라고 줄여서 말을 하고요. 골뱅이는 그 술이 많이 취한 사람을 골뱅이라고 합니다. 그냥 누가 봐도 술 취해서 정신없는 여성을 데리고 와라 라는 게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아니 근데 여기 지금 MD 1분과 MD 2분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 MD가 클럽 MD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일단 MD는요, 보통 홈쇼핑에 MD들 많잖아요. 홈쇼핑 하시니까 알잖아요. 머천다이저의 약자고 그런 식으로 상품 기획, 전시, 판매까지 돈 많다는 사람들을 MD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클럽에서 MD는 뭐냐? 이 클럽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창출되는 공간이라는 뜻에서 MD라고 볼 수 있는데요. MD가 있으면 당연히 상품이 있겠죠. 그럼 상품이 무엇이냐? 이 상품은 결국은 게스트. 좀 더 좁게 보자면은 여성 손님들을 뜻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MD들이 여성 게스트를 불러주면 한 명당 한 2,000원에서 5,000원씩을 클럽에서 받는다고 하고요. 남자 손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술을 팔잖아요. 그래서 총 낸 술값의 15에서 20%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여성 게스트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남성 게스트도, 그러니까 영업력이 좋은 그렇죠. 분들을 MD라고 하죠. 중요한 건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MD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전체가 폄하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물개, 뭐 골뱅이 이런 단어들이 이 MD들만 쓰는 무슨 자기들만 쓰는 말들, 은어 같은 건가요? 클럽을 자주 가는 사람이라면은 그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놀러 오는 손님들도 은어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고요. 뭐 이런 은어들이 왜 쓰느냐고 하면은 제가 뭐 어원까지는 모르겠고요. 네, 아무래도 다 클럽이라는 게 다 놀러 오고 재미를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만의 은어로 대화하는 게 뭐 이해도 빠르고 또 이제 그냥 재밌어서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은어 같은 걸 이제 주로 쓰는 이유는 보면 대체로 뭔가 좀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 많이 쓰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뭐 이런 은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떳떳하지 못한, 예를 들면 뭐 골뱅이가 필요하다, 뭐 물개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단어, 이런 식의 언어 사용은 대체로 좀 이 사람들도 어디엔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사실 정말 은어도 은어지만 이 B클럽의 충격적인 민낯이 네.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아니 폭행 말고 이제 은어도 나왔고 뭐가 또 있나요? 네, 바로 마약과 성범죄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시작은 역시 A씨로부터입니다. A씨는 폭행 사건과 함께 B클럽의 마약,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가 많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일부 클럽에 놀러 오는 손님들이
그런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뭐 영업진 MD들도 아는 여자 게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클럽 내부에 있다 보면은 친해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가끔가다가 그런 약물 사용이 의심되는 반응이 여자애들 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양심 없는 영업진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은 또 배제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물뽕이랑 마약은 좀 달리 봐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물뽕이라고 흔히 얘기한 GHB라는 이 약물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약이라고 하면 서로 이제 자의에 의해서 서로 뭐 복용하고 이제 뭐 환각 상태에서 막 즐기자 이런 게 이제 마약인 거잖아요. 근데 물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목적으로 이 사람을 기절시키는 약물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즐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그 무색무취의 그 약물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데 사용된 약물이기 때문에 마취제 같은 마취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럽에서 일도 제가 뭐 20대 초반부터 일을 해왔고 클럽에도 자주 갔고 그랬는데 요즘에 그런 일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은 게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119가 왔다는 거예요. 클럽에요? 클럽 앞에 보니까 여자가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데 알고 보니까 또 얘기를 들어보면 술을 되게 잘 먹는 친구라고 쓰러져서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깨어나서 기억이 안 난대요. 내가 왜 뭐 했지? 이렇게. 근데 계속 구역질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약이 암암리에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서는 그 범죄의 대상이 되는 그렇죠. 사람을 정신을 잃게 만들려고 하던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여성을 타겟으로 쓰면은 이게 꼭 성범죄까지 성범죄까지 이제 간 거죠. 예, 보이게 하는 거죠. 외국에서도 사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외국에서도 클럽 같은 데서 자기 술병 꼭 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괜히 이거 어디다 잠깐 놨다가 이거 먹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쿨해 보이려고 다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가이가 안 뺏기려고. 아, 여기 뭐 넣을까 봐. 중등급증 없이 출입하는 하이패스. 이게 굉장히 좀 불법 아닌가요, 이게? 일단 박수홍 씨 같은 네, 경우는 네. 이 장면을 좀 보셨을 아이고, 거예요. 예, 네, 예. 클럽에 줄 서 있다가 네. 무엇보다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일이 이제 신분증 확인을 해요. 그래서 네.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입장시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운영이 잘 되는 클럽을 가면은 줄이 상당히 깁니다. 예, 줄이 상당히 긴데 특정 좀 이제 외모가 좀 뛰어나거나 아니면 돈을 좀 많이 쓰는 VIP가 하나 들렸다던가 그럴 경우에 좀 편의를 봐줘서 그 줄을 세우지 않고 바로 통과시키는 것도 하이패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제가 이쯤에서 또 그들이 나눈 메시지 하나를 또 읽어드려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시지방의 내용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민증 문제 있는 게스트 이쁜 애들로만 부탁해라. 돼지에 민증 없는 어린애들 부탁하지 마. 짜증난다. 외모부터 입밴인데 민증까지 없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오는데 근데 이 VVIP는 뭐 우리가 알겠지만 그냥 돈이 많은 손님이라고 치면 네. 예쁜 미성년자는 뭐예요? 진짜 이게 뭐예요? 아까 전에 불법인데 그냥 들여보니 준다는 거예요? 영업을 못 하게 될 텐데요. 간혹 신분증을 확인을 하지 않고 입장을 시키는 경우가 뿐만이 아니라 뭐 신사동에 있는 뭐 A 업장이라든가 뭐 다른 업장 포함해서 강남에 있는 모든 업장이 간혹 가다가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패스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그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인인 겁니다. 그래갖고 확실히 미성년자가 아닌 게 검증이 되는 나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거의 99% 이상은 입구에서 가드가 속칭 벤치라고 합니다. 입장 거부를 시켜버립니다. 극히 일부 사람들이 또 이런 사건 사고를 만드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겠죠. 대다수는 이제 건전하게 즐기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뭐 그냥 이런 인식 자체가 영화 속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잖아요. 나이트클럽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성추행, 성폭 이런 영화나 이런 매체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사건 사고가 조금 많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이 VIP 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뭐 이 VIP 룸이 그러니까 그 클럽 내에 따로 이렇게 되게 금이한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DJ 박스 뒤쪽에 어떻게 보면 그 약간 뭐 다른 곳이죠. 일부 사람들만 들어갈 수 이제 거기는 이제 돈이죠. 결국 돈인데 일시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대범하게 행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하루에 뭐 수천 명씩 오고 한 달이면은 수만 명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비양심적이고 좀 양아치 같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또 뭐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예, 뭐 꼭 그런 사람들만 그럼 이 문화가 저는 또 이제 이 문화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물론 그런 분이 없잖아 있어요. 뭐 이렇게 남녀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럴 수 있고 음악이 있고 또 술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범죄 쪽으로만 걱정돼가지고 거기 자체를 가지 않고 막 이렇게 터부시하는 문화로 이렇게 대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던 거지. 그 공간에서 진짜로 즐겼던 사람들은 다 왜곡된 시선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저도 그랬겠네요. 예. 저는 사실은 정말 저도 그렇지만 이게 좀 뒤늦게 저도 그 문화를 클럽 문화를 알게 됐는데 꼭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박수홍 씨는 증인들이 많아요. 정말 정말 즐기다 가신다는 증언들이 많아서. 뭐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샴페인 호구라고. 샴페인을 많이 나눠줘서 제가 호구형. 일단 승리가 자기 입장 표명을 했잖아요. 좀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나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맨 처음엔 승리 씨 본인이 아니라요.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내 이사를 모두 사임하게 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군입대를 이유로 들었어요. 3, 4월 정도의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군복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이런 이유를 달았고요. 그리고 폭행 사건은 승리가 클럽을 떠난 뒤 발생했기 때문에 승리가 제대로 이 내용을 알 수 없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승리 씨도 이 굉장히 좋지 않은 여론이랄까요? 이런 반응을 느낀 건지 조금 늦었지만 지난 2일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사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섣부른 해명이 더 큰 오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변의 만류 그리고 고민들로 사과가 늦어졌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조사에 적극 협조해서 진상 규명을 하겠다. 죄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지금 B클럽도 그렇고 예전에 다른 클럽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제 막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클럽 문화를 좋아하는 즐기는 분들은 또 찾아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열광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궁금해요. 욕망을 이길 수가 없죠. 본인 욕망입니까? 아니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그 만나는 이성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거를 이겨낼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훈 씨도 욕정의 노예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욕정의 노예는 아닙니다. 욕정의 노예면 계속 다녀야죠. 저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 나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주말마다 클럽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들으러 간대요. 정말 아까 박수홍 씨 말대로 음악 들으러 간다. 요즘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나요. 트렌드를 알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집에서 들으세요. 집에서. 집에서 이어폰 끼고 들으면 되죠. 어떤 음악에 사람들이 움직이는지 알 수 있잖아.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도 되고 그 기운을 받는 것도 되고요. 약간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해소 창구가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내가 연예인이라는 거를 본인은 의식을 조금 하겠지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막 또 즐기면서 약간 연예인이 아닌 거를 연예인임을 뭐 이렇게 저 사람도 춤추러 왔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내려놓고 클럽을 없애달라 이런 청원도 있고요. 경찰들이 클럽에 뇌물을 받는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청원이요. 20만 서명을 돌파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씨가 올린 청원글이거든요. 이 여론이 20만을 돌파할 정도로 탄력을 받았다는 것은 일단 경찰이 과도하게 제압한 그 CCTV가 공개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또 A씨 역시 경찰에게 좀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 그런 영상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팽팽한 상황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국민청원을 통한 여론 재판보다는 이거는 정말 법적으로 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되고 그 전에는 좀 판단을 유무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경찰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은 업소의 사람의 말에 더 신뢰를 갖고 더 그 사람들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말을 다 같이 경찰서 데려가서 듣는다거나 했어야 되는, 아니면 현장에서라도 이 피해자한테 당신에게 폭행 가한 사람 누군지 물어봐서 그 사람들을 지목해서 같이 데려가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주 마주치는 업소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 말을 그냥 일단 믿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부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일단 합동조사단을 꾸렸고요. 그리고 체포부터 연행까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정말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말 많은 내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기자들의 취재한 내용도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도 궁금한 점이 많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광역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름을 빌려줬다 논란이 된 스타가 또 있다고요. 네, 바로 M본부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서 전성기를 맞은 바로 개그맨 박성광 씨입니다. 아, 예. 항상 그렇지만요, 모든 문제는 잘 될 때 일어납니다. 잘 안 될 때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신입 여자 매니저를 잘 챙겨주는 모습으로 엄청난 호감을 얻었는데 최근 박성광 씨의 이름을 내걸고 운영하는 포차 이거에 의해서 선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 보면서 박성광 씨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저런 상사가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 몇 장과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박성광 씨가 운영하는 포차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일단 인테리어 그리고 메뉴판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다라는 네티즌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네티즌이 공개한 이 포차 사진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행시인데요. 풍기문란으로 사행시를 지은 거예요. 풍만한 여자, 귀여운 여자도 물론 좋지만 난 네가 제일 좋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뭐 모텔 표시와 함께 오빠 여기서 자고 갈래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뉴판에서도 사실 더 큰 문제가 발견됐었는데요. 컴퓨터 폴더 이미지예요. 일단 이 메뉴판 자체가. 그런데 이 메뉴가 이 안에 야동 파일 형식으로 뭐 메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양, 일본, 뭐 국산, 남미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술집이다 보니 좀 재밌는 이미지다, 뭐 재밌게 뭐 뭔가 개그적으로 했나 보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광 씨가 요즘 여자 신입 매니저를 굉장히 배려하는 이런 훈훈한 모습으로 화제가 됐잖아요. 때문에 야동, 뭐 뭔가 이런 이미지와 너무 대치되기 때문에 좀 네티즌들이 실망한 그런 목소리를 냈었죠. 어쨌든 메뉴판이 일단 선정적이다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된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요즘 뭐 이런 워딩이나 이런 거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건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요. 그냥 웃자고 만든 건데 생각하면 또 그렇게도 보여요. 근데 이게 요즘 그런 이미지로 화제가 되고 있는 박성광 씨가 직접 운영하는 포차라고 한다면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더 이렇게 조금 도끼눈을 뜨고 보겠죠, 사실. 저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선정성 논란이 좀 지나치다는 건데 얼마 전에 웃긴 일이 있었어요. 그 브라이언 메이라고 그 퀸의 멤버죠.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맥주잔 하나를 이제 SNS에 올렸어요. 맥주 따라 마시면서. 근데 그 맥주잔이 여성의 몸매처럼 생긴 맥주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 할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른바 페미니스트들이 나가서 이제 난리를 친 거예요. 아니 이런 성상품화하는 맥주잔에 그걸 마신다는 게 이게 지금 웃고 떠들 일이냐. 근데 그 글들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도대체 왜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여기는 미성년자들 오는 데도 아니고 성인들이 오는 곳이고 성인으로서 저런 정도의 유머는 웃고 즐길 수 난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기다 대고도 무슨 뭐 성상품아니 이런 잣대를 자꾸 들이대 갖고 이렇게 논란을 만드는 거는 저는 좀 지나쳐도 좀 많이 지나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저 메뉴판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떠올릴까요?
야동이라고 떠올리잖아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게 젠더 감수성을 딱 표현했을 때 이걸 야동으로 보고 여성을 성상품화하고 야한 거를 굳이 술집에서 이거를 해야 되냐 이게 이제 관점인데 박성광 씨를 떠나서 그 메뉴판이 있는 그 자체가 이거를 봤을 때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박성광 씨는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논란이 커지자 박성광 씨의 소속사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2년 전 박성광은 지인이 제안한 포차 사업에 역시나 우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자신의 성명권 사용을 허락하고 홍보에만 참여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업체의 기획과 실질적인 경영은 박성광의 지인이 담당해 왔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역시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에 대해 신중히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사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름만 빌려줬다고 해도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도 이런 메뉴판이나 뭐 걸려있는 그 문자들이나 이거를 몰랐다고는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이 해명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해당 포차의 공식 SNS 계정에 들어가 보면 박성광 씨를 두고 박성광 사장님이라고 해서 해시태그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박성광 씨가 뭐 동료 개그맨들이 이 포차에 와서 함께 사진을 찍었었던 이런 사진들이 게재돼 있는 것을 알려지면서 좀 이건 거짓 해명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고요. 뭐 이름만 빌려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운영한 게 아니냐. 갔으면 메뉴판을 봤을 텐데 인테리어를 봤을 텐데 뭐 왜 이 정도의 해명을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들이 나왔죠. 네. 네, 이게 합리적 의심은 할 만한 게요. 박성광 씨가 적극적으로 좀 운영에 참여한 흔적이 있어요. 지난해 10월이죠. 제2사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해서 백종원 대표가 장사하던 곳이라 자리가 좋지만 월세가 높다라면서 청주의 깐풍기로 유명한 식당을 직접 찾아가 레시피를 부탁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본인이 메뉴 개발에 참여를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명들이 석연치 않다라고 대중은 판단하는 것이죠. 어떻게 논란은 일단락이 된 건가요? 네, 박성광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논란이 되는 해당 가게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영업 종료가 된 상태이고요. 정리 수순을 걸쳐서 2월 최종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연예인이 이름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업에 관해서 정영진 편집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이름만 빌려줬다고 하는 거는 언제 나오냐면 꼭 문제가 터지고 해명할 때 나오거든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저는 여기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이런 식의 뭐 사업 시작할 때 론칭하는 건 한 번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 돼서 이제 이름만 빌려줬다 이렇게 좀 발뺌들을 많이 좀 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이름만 빌려줬건 아니면 지분 참여를 했건 아니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했건 간에 대중들이 원하는 어쨌든 대중을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이 원하는 해명은 내가 어떤 식의 참여든 간에 좀 책임지는 자세라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뒤늦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를 처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면 그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 간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다면 그래도 대중들이 좀 더 고운 시선으로 볼 텐데 항상 보면 좀 이런 스타들의 대처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좀 있죠. 네. 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고 사업을 했다가 논란이 된 스타가 있죠. 네, 바로 개그맨 정용돈 씨인데요. 지난 2011년이죠. 정용돈 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디귿 돈가스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업체 측에 투자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 정용돈 씨는 당시 브랜드 론칭 홈쇼핑에 직접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스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 이 말 하나로도 이 정용돈 씨가 얼마만큼 이 돈가스에 약간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었죠. 사실 2011년이면 정영돈 씨가 무한도전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전성기를 누릴 때였잖아요. 돈가스 사업을 왜 시작하게 된 거죠? 전성기였으니까요. 어울리니까. 그럼요. 항상 그렇지만 최고의 CF 모델은요, 몸값 비싼 사람이 아니라 해당 제품과 이미지가 가장 잘 들어맞는 사람인데, 일단 돈가스라는 상품 자체가 어린이들을 주 타깃으로 하는데 그들이 볼 때 정영돈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친근하니까 자연스럽게 더 선호하게 되는 거고 엄마들도 손이 가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돈가스를 선호하는 게 아이들, 이런 어린 층이 좋아하기 때문에 보면은 컬투라든지 김병만이라든지 이런 개그맨들이 돈가스 모델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당시 홈쇼핑에서 정현돈 씨가 그 방송에 나와서 돈가스를 딱 먹자마자 막 엄청난 판매수가. 대박이 나가지고 막 판매율이 막 폭주했다는데 주문이 그 당시에 얼마나 판매가 된 건가요? 네, 그 정영돈 씨가요, 홈쇼핑에서 정말 신의 한 수 같은 한 장면을 선보이는데요. 바로 돈가스를 젓가락을 사용해서 먹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집어 먹은 거예요. 네, 순간적인 애드립이었는데 그 순간 주문 전화가 폭주하면서 14분 만에 매진이 됐는데요. 판매 액수가 무려 9억 원이었어요. 9억 원이었어요. 이야. 14분 만에? 14분 만에 9억을 벌었다. 그 손가락으로 짚는 순간 전화가 폭주했대요. 뭐 이후에도 말이죠. 20회 연속 매진 그리고 1,000만 인분 판매. 뭐 초대박이 납니다. 정말 그때 당시 정말 승승장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정영돈 돈가스가 사기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네, 맞습니다. 2013년도에 디귿 돈가스는 등심 함량 미달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검찰이 이 디귿 돈가스가 등심의 함량을 속여서 판매했다라고 밝힌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35g의 이 등심 돈가스를 162g이다라고 홈쇼핑에서 속여서 판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76억 1,9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제조업체인 와이푸드 등은 돈가스 제조업체 4명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정영돈 씨 이름을 걸고 이제 내건 식품이었고 또 그게 아무래도 직접 홈쇼핑에 나와서 홍보를 방송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나 팬들이 또 그 실망감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 당시 그 대중들의 반응이 조금 많이 뜨거웠었죠. 네,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갈렸습니다. 어떻게 갈렸냐면 정현돈은 그동안 왜 함구했나, 진짜 정현돈에게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정현돈은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현돈도 잘못했지만 업체를 경험한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정영돈 씨는 어떤 입장을 표했나요? 항상 문제보다 오히려 부족한 대응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영돈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검찰 수사까지 나섰는데 정영돈 씨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프로그램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제 피할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기자분이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정영돈 씨가 이건 회사와 이야기할 부분이라면서 사실상 대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결과적으로 이 태도 때문에 더 논란이 가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자기가 직접 그 제품을 만들거나 경영을 한 건 아니니까 등심 함유량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돈 씨의 이름 석자를 믿고 그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런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네. 책임 회피 논란에 대해서 정현돈 씨는 이렇게 밝힙니다. 아직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이기에 어설픈 말솜씨와 행동으로 더 큰 오해를 만들 것 같았다.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실망과 논란을 가중시켰던 것 같다라면서 사죄의 뜻을 표현했습니다. 네. 본인의 이름을 걸 때는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경규 씨 같은 경우 무슨 라면 하나 그때 이제 했었잖아요. 네. 하얀 라면. 그 계약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 조건을 좀 이경규 씨 측에서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맛이 계속 뭐 유지가 돼야 되고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이름을 걸 때는 그렇게 본인의 이름이 쓰이는, 그리고 이제 대중들에게는 그 제품이나 아니면 제조사보다도 자신의 이름들이 더 먼저 각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좀 인지를 하고, 예를 들면 계약을 할 때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뭐 조건 같은 걸 좀 제시했다거나, 아니면 처음엔 그걸 몰랐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런 부분은 내가 뭐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좀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이 분명히 좀 있네요. 그렇다면 해당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최종 판결은 벌금형으로 끝이 났지만요. 이 와이푸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 정영돈 씨 이미지 실추가 꽤 심각했는데요. 이후에 2017년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지정한 것 중 불량식품에 대한 표적 수사로 희생양이 됐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당시 명확한 기준은 없었지만요. 자신들에게만 좀 가혹했으며 자신이 투자한 게 아니어서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같이 고생해온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받았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8년 9월 디귿 돈가스를 재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이 돈가스가 막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이 돈가스 네. 인기를. 정현동 씨가요, 홈쇼핑 방송의 어떤 킬링 포인트를 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재판매를 할 때는요, 이 제품을 약간 팔기 귀찮다는 듯한 말투와 표정으로 판매를 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본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신선했는데 이 방법이 잘 통해서 이것도 역시 초기 매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맛있으니까 살 사람 사라 뭐 이런 컨셉으로 했는데 그게 잘 아쉬울 게 먹혔던 것 없다. 같아요. 연돈스럽습니다. 배짱 컨셉이에요. 예. 보통 이제 같은 거를 다시 도전한다라는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그 소비자나 팬들한테 명예 회복을 하고 싶다라는 거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알지만 이제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고 이걸 또 감수하고 또 감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의 절차적인 모든 상황을 정현동 씨가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었고 뭐 안 할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시 재도전을 한 거는 정말 자신한테 어떤 트라우마가 된 어떤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소리로 재밌게 오히려 예전에는 함량 미달로 약간 이슈가 됐으면 이번에 함량 초과로 뭔가 이벤트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이디어네요. 봉지를 뜯고 재봤더니 함량이 초과가 됐네요. 이렇게. 그때 못 드렸던 거 지금 드립니다. 네, 그것도 괜찮네요. 그럼 장사가 잘 될까요? 함량을 많이 넣고. 조금. 예. 네. 예. 자, 이번에는 앞서 말한 스타들과 달리 자신의 이름을 내건 사업으로 이름값을 톡톡히 한 스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냉면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냉면, 전철호 냉면. 전철호. 네, 전철호 냉면. 자신의 이름을 걸어서 정말 대박이 났는데 정철호 냉면에 이어서 전철호 국밥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연 매출 400억대의 사업가가 되신 분입니다. 바로. 전철호 씨 하면 예전에 그 특유의 북한 사투리 개그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던 개그맨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어떤 분인가요? 네, 전철호 씨는 1989년 귀순한 이후에 1994년 M사 개그맨 시험을 합격하고 이제 M사에서 데뷔를 한 탈북 1세대 연예인이에요. 데뷔 후에 북한 사투리 개그 그리고 뭔가 친근한 그런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음식 사업을 도전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전철호 씨는 이제 주변 개그맨들의 이제 권유로 시작했대요. 특히 이제 최양락 씨가 한번 해봐라 라는 권유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음식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개그맨 이봉원 씨가 전철호 씨를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음식점 열면 냉면 하나만 잘해도 대박 날 거야 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네, 그 얘기를 들은 전철호 씨는 친구와 함께 동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서울 남현동의 한 작은 지하 건물에서 음식점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맛이 기가 막히게 맛있었던 거예요. 북한 정통 냉면 맛으로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게 됐는데요. 20평이 채 안 되는 가게에서 하루 매출이요. 무려 200만 원이었어요. 하루 매출이요. 놀라운 기록이죠. 그 회전, 그러니까 냉면이 빨리 먹잖아요. 회전율이 좋으니까 그 정도. 하루 매상이 200만 원이면 엄청난 얼마지? 건데요. 그러면 뭐 30일 계산해서 그 한 달에 6천만 원 정도 매출이. 와. 대박이에요. 근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던 전철호 씨도 위기가 왔었다면서요? 네, 전철호 씨의 냉면은요, 전국에 가맹점이 생길 정도로 정말 승승장구했었는데요. 우연히 알게 된 지인 때문에 완전히 나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방송만 열심히 해.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해볼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정말 곧대로 믿은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엄청난 일이 있습니다. 전철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알고 보니 그 지인은 회사 회계장부 접수에 이어
직원들을 모두 물갈이해 전철우 씨를 감촉하게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에 지인의 정체가 또 한 번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빚에 허덕이다가 쫓기는 사람이었고 이미 전철우 씨의 가게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싹 다 자기의 빚잔치를 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그 지인을 쫓아내주겠다고 나타낸 조직폭력배들에게 사업체를 뺏겨서 불과 2, 3년 만에 40억 원 정도를 날렸다고 합니다. 이야. 레이드 인제이 씨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너무 제가 다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 믿었던 지인의 배신당하고 또 당하고. 예. 이야. 그러면 이 전철우 씨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다죠? 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전철우 국밥으로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냉면 그리고 갈비탕까지 생산을 하는 이런 공장을 설립을 해서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다고요. 네, 혹시 전철우 씨의 근황이 궁금한데 저는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네. 저는 그 전철우 씨 그 돌잔치 때 봤거든요. 예. 그 전철우 씨가 이제 일하는 회사 직원이 돌인데 제가 사회를 봤는데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그 자기가 그 냉면을 갖고 와서 오신 분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말 충격적인 게 이거예요. 뷔페 안 먹고 전철우 씨 자기가 싸온 냉면 먹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질리지가 않는데요, 이 냉면이. 그러면서 그렇게 냉면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세요. 정보가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전철우 씨와 같이 이렇게 요식업에서 대박난 또 다른 스타가 있나요? 네, 바로 개그우먼 배현정 씨인데요. 네. 배현정 씨 하면 생각나는 단어 있죠? 국밥. 네, 소머리 국밥인데요. 하루 손님만요, 무려 5,000명에서 6,000명인데, 아까 200만 원에 놀라셨죠? 하루 매출이요, 무려 2천만 원, 2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소머리 국밥계 재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가 2천만 원이라고요? 네, 하루에 2천만 원 수익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6억이죠. 그런가? 와. 머리 좋네. 배현정 씨는 이제 71년 M본부 공채 개그맨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시에 굉장한 미모의 개그우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김지민 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베일집 씨와 명콤비를 이루면서 둘이 부부 아니냐? 혹은 지금도 부부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부부는 아닙니다, 일단. 그리고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요. 제17회 한국방송대상 여자 코미디언상 등을 수상할 만큼 정말 대단한 커리어가 있는 개그우먼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배현정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방송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텐데. 네, 배현정 씨는 40대 초반에요. 그 야간 업소를 13군데나 뛰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취한 손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는 아직도 야간 무대에서 이렇게 뛰고 먹고 사나? 라는 얘기였어요.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본인이 아마 TV에서 개그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자괴감 아니면 슬픔이 있었을 텐데 저거 먹고 살려고 저러는구나라는 소리에 아마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듣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연예계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커밍아웃하고 나서 이제 방송일이 끊겼을 때 나이트클럽 DJ를 한 3, 4년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각종 과일 안주에 있는 과일들을 얼굴에 맞을 때가 있거든요. 제일 아픈 게 수박 껍데기입니다. 수박 껍데기 정말 아프죠. 다른 동그란 애들, 포도, 토마토 애들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퉁퉁 나가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근데 수박 껍데기가 탁 와서 머리에 붙는 수가 있어요. 잠시 붙었다가 한 1, 2초 있다가 손님들 다 막 놀랬다가 툭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가 너무 남는데 그럴 때는 빨리 뒤로 도망가야 되나 이러는데 거기 앞에서도 웃으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저의 어떤 처지 때문에 내가 빨리 어떻게든 다른 뭐 사업이든 뭐가 됐든 빨리 성공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게 이제 레스토랑 업이었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배현정 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배현정 씨 같은 경우도 이제 IMF 때 사업에 실패한 남편을 대신해서 배현정 씨가 생계형 가장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라는 이 틴트 시장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곤지암에서 소머리 국밥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격이 한 그릇에 5,000원인데 하루에 나가는 이 그릇 수가 4,000그릇. 그러니까 하루에 2천만 원의 매상을 올리면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대박이 난 거죠. 예. 그렇죠. 다행이네요. 자, 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만든 배현정 씨의 지혜가 엿보이는데요. 배현정 씨에게도 실현의 시기가 있었다고요. 예. 이렇게 국밥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다가 2006년에 미국 진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네. 근데 미국 경기가 그때 좋지 않았던 거죠. 이 시기를 봤을 때 대충 금융위기. 그렇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랑 리먼 브로더스 리먼 사태 났을 때 네네. 그때인데 결국 6개월 만에 사업을 실패하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해외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당시 날린 현금만 약 40억 정도. 2006년에 40억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6, 7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배현정 씨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새 출발하라고 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미국에서 사업 실패 후에 배현정 씨는 우울증으로 한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다고 해요. 결국엔 대인 기피증까지 생겼다고 당시 힘들었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옮겼습니다. 미국 진출 전인 2000년대 초반 췌장에 종양이 생긴 것인데요. 췌장을 5cm만 남기고 무려 13cm를 자르는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사업가의 마인드는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시련 속에서도 밑바닥부터 다시 일어선다는 마음으로 재기를 노렸고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의지가 정말 대단하시고 잘 버티신 것 같아서 참 네. 뿌듯하네요. 지금 잘 되셔서 너무 좋고. 최근에 네. 그 코미디언 그 체육대회에 말을 타고 등장하셔갖고 그래요? 굉장한 모습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예, 네. 진정한 에마 부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스타의 이름값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하나 씨는. 네. 스타의 이름값 참 스타 하면은 그 외모보다는 이런 배우 저런 배우 이런 다른 수식어가 붙는 것 네, 같은데 네. 저는 제 이름값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시청률 보장. 이런 문구가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박하나 나오는 뭐 드라마든 뭐 부모쇼든. 네. 저는 사실 뭐 국민썸녀 이런 수식어가 좀 있었는데 이제는 좀 자신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니. 네, 다른 방향의 좀 다른 이미지의 수식어 이름값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름 네, 앞에 뭔가 이렇게 붙는 게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진짜 유명한 뭐 박수홍이라고 하면 굳이 뭐가 필요하지 않은 거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유재석 앞에 무슨 수식어가 필요하겠어요. 이름으로 딱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결국 그 사람이 그동안 삶을 통해서 이룬 모든 것들이 담긴 그릇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슬리피 씨는 연예인의 이름값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값이 있죠. 네. 이름값이 있죠. 값어치가 있고. 근데 저도 본인이요? 이제 이름값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제 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요즘 세일 기간이잖아요. 중저가로 가요, 중저가. 이름값 아시죠? 저렴하다. 중저가 슬리피. 네. 자, 이렇게 스타의 이름값이 사업의 날개가 돼. 다른 것도 아닌 빵이. 예. 스타의 인기 덕에 정말로 전 국민의 빵이 되게 불티나게 팔리는 경우가 있었죠. 최고였죠. 네, 맞습니다. 다들 생각나는 빵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모두 한 번씩 드셔보셨을 것 같은데 국진이빵인데요. 국진이빵. 네, 국내 제과업체에서 이제 김국진 씨 캐릭터를 이용해서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을 터뜨린 제품인데 저도 정말 많이 사 먹었거든요. 당시 김국진 씨의 인기는요, 지금의 유재석 플러스 강호동이라고 해도 저는 절대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탑. 한국인이 사랑하는 연예인, 전체 연예인 1위가 김국진, 2위가 조용필 스타. 맞아요. 저 그 기억이 나요. 잡지 뒤에 항상 그 연예인들 순위 같은 게 나오는데 네. 제가 그 어렸을 때 봤던 잡지에 여대생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 연예인 1위가 김국진 씨였어요. 김국진. 다 1위였어요. 전부 1위. 그러니까 인기의 척도가 당시만 해도 좀 유행어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 유행어도 보면은 오마이갓, 여보세요, 그리고 어라, 밤새지 마라 말이야. 그리고 나 소화 다 됐어요.
나 소화 다 됐어요. 나 소화 다 됐어요. 근데 인기도 인기인데 저는 그때 그 빵을 왜 그렇게 사 먹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진짜 맨날 사 먹었어요. 중요한 건 빵은 안 먹고 스티커만 보고 빵은 버렸다는 거. 맞아,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니 그것 빵이 때문에. 맛있었는데 그 당시에. 빵도 맛있어서 인기도 많았지만 오죽하면 나중에 이게 약간 주객전도처럼 스티커도 모으는 거야. 혈안이 돼가지고 이거 봐라. 국진이 스티커까지? 빵은 그냥 안 먹고 친구 주고 버리지. 찌리빵을 만든 그 제가 기억은 한때 월 매출이 40억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에 60에서 7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 10%를 돌파했고요. 부도가 날 뻔했던 그 회사가 국지리빵으로 이 밀린 임금이 있었어요. 6개월치를 다 주고 그리고 부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국지리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이 빵이 한 회사를 일으킬 정도로 큰 수익을 일으켰는데 김국진 씨에게는 돈이 별로 가지 않았어요. 국진이 빵을 만든다는 얘기에 그럼 쓰세요 라고 굉장히 흔쾌히 허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워. 그 인터뷰할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의 그 빵에 대한 일화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전 국민이 먹었다. 그런데 난 돈을 못 벌었다라고 약간은 아쉬워했었어요. 약간이 아닌데 이게 얼마예요? 네, 하지만 저는 국진이 빵보다 더 많이 사 먹은 빵이 있어요. 아, 뭡니까? 뭐예요? 혹시 핑크빵. 핑크빵. 네, 2000년에 출시된 핑클빵 같은 경우는 멤버들의 사진을 이제 스티커로 만들어서 빵 안에 동봉을 해서 팔았어요. 그래서 물론 여고생들, 여중생들한테도 인기가 많았지만 특히 정말 당시 남자 고등학교에서 많이 팔린 빵으로 유명하거든요. 특히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멤버 스티커를 모아서 그거를 자기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붙여놓으려고 빵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빵을 사서 빵 버리고 스티커만 붙이고. 근데 원래는 이게 핑클빵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H.O.T 빵이었습니다. H.O.T 빵이었으면 매일같이 100개라도 먹었을 텐데. 무려 그때 당시 광고료가 10억 원을 제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시대에 10억 원을. 대단했죠. 근데 그 10억을 포기한 이유가 H.O.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빵 옷을 입고 핫뜨거를 외치는 그 자체가 H.O.T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10억 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네. 매출로만 따지면 역시 국진이 빵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 핑클빵은 국진이 빵 매출이 한 70% 정도 선이었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게 정확하게 그 이름값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되는 하나의 척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빵이 더 맛있어진 건 아니거든요. 빵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그냥 포장지랑 안에 스티커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값으로 이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김국진 씨의 이름값이 정말 대단했다. 핑클 4명보다. 핑클 4명보다. 예. 다시 한번 먹고 싶네요. 검은색 동그란 그 카스테라 그 제일 좋아했거든요. 큰 거, 이만. 맛있어요. 슬리피 씨는 만약에 자신의 이름을 건 제품을 만든다면 뭘 만들고 싶으세요? 슬리피 베개. 괜찮다. 느낌 있다. 슬리피 수면 안 돼. 좋다. 슬리피 목베개. 슬리퍼. 예. 슬리퍼 괜찮은 것 같아요. 슬리퍼도. 다 좋은데요. 이름 빌려드립니다. 저는 메이크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성분들이 자기의 단점들을 커버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안 그래도 또 유튜브나 이런 걸로 조금 방송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래요? 네. 박하나 씨는 사업하면 안 되겠어요. 왜요? 이윤이들 박하나. 이름 바꿔야지. 박하나 말고 보면? 대박하나. 대박하나. 대박하나 좋다. 대박하나 좋네. 네, 스타의 이름값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된 스타가 있다고요. 네, 배우 최민수 씨인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발생했는데요. 최민수 씨가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여성 운전자 A 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 제동해서 접촉사고를 유발했다는 혐의입니다.
A씨는 최민수 씨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최민수 씨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등 모욕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 최민수 씨는 특수협박 그리고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뭐 보복운전인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복 운전이죠. 보복 운전의 정의가 뭐냐면 앞차를 급 추월해 갖고 뒤에 따라오던 차량을 멈춰서게 한 행위. 이때부터가 이미 보복 운전이고 보복 운전은 단 1회 협박만으로도 이건 범죄 성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에서 아마 내려서 뭐 승강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모두가 이건 보복 운전에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네, 사건이 알려지고 최민수 씨 측은요, 시청자들께 죄송하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억울한 측면이 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1차선에서 주행하던 중에 2차선에 있던 차량이 갑자기 깜빡이 표시등이 켜지 않고서는 들어왔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내 차가 약간 쓸린 느낌이 났다.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2초 정도 정차했다가 출발한 걸로 봐서 이런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 같다. 이게 2차전의 주장입니다. 네, 이어서 최민수 씨는 또 얘기합니다. 상대가 그냥 가게에 경적을 울렸고 차 앞에 내 차를 세웠는데 그게 시속 30km 수준이었다. 그리고 이후 실랑이를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연예계 활동 못하게 해주겠다. 산에서 왜 내려왔냐. 이 말은요. 산에서 왜 내려왔냐는 예전에 과거에 노인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 칩거를 해서 이제 산에서 왜 내려왔냐. 아마 이 말인 것 같아요. 최민수 씨는 상대방이 이런 막말을 해서 너무 화가 났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주장을 들으면은 보복 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앞에서 접촉사고를 내고도 그냥 그걸 가서. 인지한 상태에서 그냥 가서 그거를 제지한 행동이잖아요. 앞차가 칼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차가 뭐 방해할 수 손상이 있으니까 그 차를 세우고 내 차가 이렇게 피해가 났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 뺑소니를 잡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복 운전을 할 수 없다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그 앞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나중에 형을 감형받을 때 이유는 될 수 있지만 이 보복운전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특수라는 게 앞에 붙는 이유가 위험한 흉기나 물건을 갖고 상대방을 협박했을 때 이게 이제 특수 협박이나 뭐 이렇게 특수 폭행 이렇게 이제 가는 거거든요. 차량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이 돼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차로 잘못하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만약에 그 상대가 계속 이게 세우지 않고 경적을 울려도 세우지 않고 계속 가는 경우면 가장 적절한 대처는 뭔가요? 원래는 만약에 본인 차량에 정말로 피해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차량 번호 이런 거 해갖고 지금 내 차에 피해가 갔고 내 차를 뭐 카메라로 찍어서 이런 피해가 있었으니 저 뺑소니 차량을 처벌해 주세요라고 처리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나의 차량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 그래서 그냥 내가 겁만 먹었다, 아니면 좀 위협적인 운전으로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았다, 이 상황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대응은 혼자 화를 사귀는 거예요. 억울해.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 반응이 엇갈립니다. 일단 최민수 씨를 두둔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 네티즌들은 글은 이렇습니다. 나였어도 열받을 상황이다. 상대방 차주가 원인 제공을 한 거다. 공인이라서 저 선에서 참고 끝낼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반대 의견은 공인으로서 대처가 부족했다. 보복운전은 이유를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은 당연히 제일 먼저 하는 게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경찰은 이 블랙박스들을 좀 확인을 해봤나요? 저도 가장 궁금했는데 일단 당시 최민수 씨 차량에 블랙박스는 있었으나 이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녹화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대신 이 상대방 이 A씨 측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있었고 네. 영상이 녹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A씨가 이 영상을 제출을 안 했어요. 왜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고 네티즌들이 뭔가 좀 뭐 A씨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안 낸 게 아니야? 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재판에서 시시비비 최종 판결은 나겠지만 경찰이 1차 조사를 했을 때 또 상대방과 뭐 최민수 씨를 공동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 충분히 기소할 만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건 명백한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안은요 이미 앞서서 최민수 씨 앞선 그 노인 폭행 의혹 사건 결국은 네. 아닌 걸로 판명이 났었죠. 네.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되짚어 봤을 때 경찰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요 우리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많으실 텐데요. 만약에 최민수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4차선인데 제가 차를 잠시 주차하고 있었어요. 시장이라서. 잠시 4차선에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택시가 굳이 그 공영 주차장 있는 이 부분에 세워뒀는데 이제 4차선이다 보니까 좀 좁은 거예요. 그 남은 공간이. 거기로 굳이 택시가 지나가려고 제 뒤에서 무리를 하다가 제 사이드 밀러를 쳤는데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간 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가서 아저씨 지금 제 사이드 밀러 치고 가셨다고 왜 사과를 안 하고 가시냐고 그랬는데 아저씨가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전운전하세요. 그러면서 최민수 보내셨구나. 씨의 사건도 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숙이고 사과를 했더라면 조금 더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근데 저 사건의 진실은 모르지만 사실 내가 조금 불리한 사건을 당해도 별로 안 유명하지만 어쨌든 저도 연예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못 하겠어요. 그럼요. 맞아요. 일방통행에서 내가 만든데도 빵빵 하면 내가 내리면 또 사진을 찍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휘말릴까봐. 아, 이건 제가 정말 노하우라서 안 가르쳐서. 써주세요. 일단 빵빵거리거나 막 이렇게 창문 막 밖으로 내려, 이렇게 내려.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일방통행에서 내가 만든데도 빵빵 하면 내가 내리면 또 사진을 찍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휘말릴까봐. 아, 이건 제가 정말 노하우라서 안 가르쳐서. 써주세요. 일단 빵빵거리거나 막 이렇게 창문 막 밖으로 내려, 이렇게 내려.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사과를 하는 것처럼 임명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가 그냥 가. 네, 이번 최민수 씨의 논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제대로 조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을 버린 거 아니냐는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배우 이메리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논란이죠? 네, 배우 이메리 씨가 지난 25일이죠. 2019 아시안컵 8강전에서 한국 대신에 카타르를 응원하는 모습이 이제 딱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일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근데 8강전 당시에 현장에 카타르 응원 관중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한국 응원단에서 봤을 때 다들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이메리 씨는요, 1994년 M본부 3기 공채 전문 MC로 데뷔를 했는데요. 드라마 장기일산, 연개소문 등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이후 2011년 신기승전 이후에 뚜렷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뭐 축구 팬이라면 얼마든지 다른 나라를 응원할 수 있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됐었던 거죠? 이메리 씨가 카타르를 응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뭐 응원할 자유는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응원단에 섞인 채 카타르를 응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메리 씨가 보면은 카타르 국기를 몸에 두르고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카타르 응원석에서 카타르를 응원했다면은 뭐 연유가 있겠지 싶은데 한국 응원석에서 카타르를 굳이 응원하는 모습은 사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메리 씨가 왜 저기서 나와 그랬거든요. 근데 왜 한국 대신에 카타르를 굳이 거기서 응원을 한 걸까요? 네, 그에 대해서 이메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메리 씨가 카타르를 응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뭐 응원할 자유는 있으니까요. 네. 근데 중요한 건 한국 응원단에 섞인 채 카타르를 응원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메리 씨가 보면은 카타르 국기를 몸에 두르고 나타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카타르 응원석에서 카타르를 응원했다면은 뭐 연유가 있겠지 싶은데 한국 응원석에서 카타르를 굳이 응원하는 모습은 사실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메리 씨가 왜 저기서 나와 그랬거든요. 근데 왜 한국 대신에 카타르를 굳이 거기서 응원을 한 걸까요? 카타르 국기를 두르고 응원을 했다는 건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카타르가 너무 뼈에 사무치도록 좋아서 한국 응원단을 어떻게든 기죽이고 나는 카타르의 승리를 내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분명히 논란이 될 걸 본인이 알겠죠. 근데 그 논란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했다면 저는 뭐 그 선택은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네. 성공한 셈이죠. 충분히 뭐 노이즈 마케팅 한 거니까. 네. 네, 그에 대해서 이메리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한국인이지만 카타르의 팬이다 라면서 내가 힘든 시기를 보냈을 때 카타르 친구들이 힘이 되어줬고 카타르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더불어 카타르 팀과 카타르 사람들이 내게 정을 줬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면서 카타르를 응원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네. 카타르와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당시 카타르 수교 40주년을 맞아 카타르 월드컵 성공 개최 콘서트 진행을 맡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카타르 월드컵 민간 홍보 대사로 활동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 이제 2017년에 열린 제21회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인살라 카타르라는 메모를 두고 약간 등장을 해서 카타르를 되게 좋아하는구나라고 대중한테 인식이 됐던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카타르에 애착을 갖게 된 이유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뭐 그리움이라든가 뭐 이런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생전에 중동 지역 건설 현장에서 근무를 했던 터라 카타르가 좀 더 익숙하고 뭐 좀 더 애정이 간다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하죠. 중동 지역에 아버지가 일하셨다고 해서 거기에 애착 간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저는 뭐 전혀 이해가, 저희 아버지도 중동에서 건설 현장에서 한 몇 년 일하셨거든요. 중동에 전혀 애착이 생길 리가 없고 그런 걸로는. 근데 거기서 생활을 많이 하셨고요. 카타르 언어를 잘하세요. 이메리 씨가? 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일도 같이 직업을 하고 그럼 있고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 관계가 생긴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힘든 일이 생기고 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예 가신 거예요? 실제로 카타르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이렇다 보니까 카타르가 아무래도 이메리 씨에겐 제2의 조국처럼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 응원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지난 2014년부터 줄곧 응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메리 씨가 뭔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힘든 시기를 보냈고 또 어떤 위로를 카타르로부터 받았는지 그런 좀 연유가 궁금하네요. 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이메리 씨는 풍문쇼에 이제 출연을 해서 7년 동안 방송에 출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신비생전이라는 드라마였는데요. 네네. 그 드라마가 촬영 10개월 전에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오곡물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신 사비로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비로. 네, 바로바로 그때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나중에는 무릎에 물이 차면 기본적으로 쉬어야 다리가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2달 뒤 찍는다 그러면 배우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대를 하고라도 연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2달 뒤 그러니까 다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저는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무사히 다 끝냈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솔직히 무사히 다 끝내고 그게 목표였어요. 부상을 당했으나 제작진이 이를 보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은폐를 했다 해서 제작진 갑질 폭로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나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가 치료할 수 있게 아니면 다시 기회를 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내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한 번 가불이면 영원한 가불이다. 갑가을이라고요? 제작자의 의견은 어떤 겁니까? 일단 없어졌어요, 그 제작사가. 거기 관련되신 분들은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얘기를 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뭐 상황이지. 사극 캐스팅돼서 뭐 말도 타고 뭐 활도 쏘는 거 하고 뭐 액션 다 배워놨는데 뭐 말 타고 내려오다가 뭐 발을
뭐 삐끗했다. 그래서 출연이 불발될 수도 있고 네. 약간 그러니까 주인공 아닌 역할들은 기다려주지도 않고요.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억울한 것도 억울한 건데 마치 몸까지 아팠으니까 그럼요. 그런 어떤 배신감이 확 이렇게 왔나 보네요. 맞아요. 그때 당시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그거 정말 힘들었나 봐요. 그거 뭐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당시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손을 잡아준 사람이 카타르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이해는 돼요. 네, 이메리 씨랑 대화를 했을 때 솔직히 카타르를 응원한 이유보다 일단 한국을 조금 한국한테 서운하다 이런 마음을 좀 털어놓는 게 더 강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다라면서 서운한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이메리 씨의 다른 모습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좀 포용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봐봐요. 나 한국 예를 들어 한국 무슨 저 제작사에 나 피해를 받았을 수 있어요. 그 제작사를 싫어하면 돼요. 아니면 뭐 법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하여튼 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왜 한국이 싫어지냐고. 근데 한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발현되는 것에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백방으로 말리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요. 되지 않아서 이제 뭔가 이런 맞아요. 방법을 선택한 걸 수도 맞아요. 있고요. 뭐 응원도 자유고 저는 어쨌든 간에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들어서 마음이 조금 그런데 이메리 씨 앞으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밝힌 바 있나요? 네, 이메리 씨는 여전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협박과 압박이 계속됐다며 드라마 제작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에 상처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아직도 이메리 씨의 상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참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해결이 돼서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의 이름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스타의 이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중의 사랑을 받은 만큼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풍문으로 들어오쇼. 다음 주에는 더욱 핫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